50대, 60대가 되면 다들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은퇴 후에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노력했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 내 자산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특히 10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중산층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최근엔 10억이 있어요. 중산층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10억이 있어도 충분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지 아니면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현실일까요?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0억 없으면 중산층 탈락. 현실을 깨닫게 될 충격적 진실.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은퇴 후 내 자산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죠. 중산층 기준? 이제는 10억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하거나 반대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10억이 있어야 중산층이고 그 돈이면 은퇴 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 1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친 김씨 부부. 김씨 59세 부부는 30년간 대기업에 다닌 남편과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려온 아내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시세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은퇴 이후 자산 걱정은 없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니 현금 자산은 3천만 원 남짓?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 각종 세금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이 넘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에 퇴직금 일부를 쓰다 보니 남은 현금은 생활비로 부족했고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12억짜리 집이 있다고 자산가라 불렸는데 지금은 매달 현금 부족으로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싼 집 한 채가 중산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이 많아 보여도 현금이 없다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례 이 퇴직금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망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62세는 은퇴 후 퇴직금 2억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권한 펀드 상품과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심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남은 돈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있으니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2억이나 있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후회스럽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은퇴 이후의 돈은 늘어날 가능성보다 줄어들 위험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작은 시골집으로 시작해 자립한 정씨 부부. 정씨 부부 60세는 은퇴 전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에서의 중산층 기준에 맞추려던 부담을 버리고 작은 집을 마련해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남편은 지역 사회에서 강의나 자문을 맡아 소소한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리 기준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소비 압박이 없어지니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더군요. 이 사례는 중산층 기준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닌 삶의 방식과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 씨 부부는 작게 살기라는 선택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까지 얻었습니다. 중산층 기준의 진실돈이 아니라 삶의 균형. 이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자산 크기를 나타낼 뿐 진짜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오히려 현금 흐름, 경제적 자립,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서 나옵니다. 은퇴 후 현실적인 중산층 기준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집 한 채, 비싼 자산보다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연금, 임대소득, 혹은 소소한 일자리라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핵심입니다. 위험한 투자는 피하라.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작은 수익이어도 꾸준히 유지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소비 수준을 현실화하라. 정씨 부부처럼 소비를 줄이고 삶의 방식을 단순화하면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숫자만 좇는 삶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결론, 중산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자. 은퇴 후 삶의 행복은 자산의 크기보다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휘둘리기보다 나에게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산, 소비 습관, 그리고 은퇴 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0억 없어도 중산층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 기준, 돈보다 중요한 것은 10억이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단순히 숫자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돈만이 아니라 삶의 질, 안정된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은 이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10억이 왜 중요할까? 10억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 시대의 물가와 평균 은퇴 기간을 고려할 때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어야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결과죠. 예를 들어 은퇴 후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5천만 원 정도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 내가 현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집, 의료비, 여행, 취미 등 은퇴 후 필요한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10억이라는 숫자에 매달리고 불안해하죠. 중요한 건 내 삶에 맞는 자산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내 생활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2. 사례 은퇴 후 10억이 있었지만 실패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 퇴직금과 자산을 합쳐 약 10억 원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해외여행과 고급 취미 활동으로 2년에 걸쳐 자산의 20%를 소비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해 또다시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자산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김 씨는 다시 재취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10억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지출 관리는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자산 점검과 예산 관리를 통해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한 현금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소득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3. 중산층 기준,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산층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흐름. 중산층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된 현금 흐름입니다. 집값이나 자산 총액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연금, 임대소득 혹은 소소한 경제활동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매달 200만 원만 꾸준히 들어오면 중산층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이 지출 관리.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씨 부부처럼 소박한 생활을 선택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 수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도 한순간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취미, 건강, 가족과의 시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집중한다면 돈의 크기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4. 중산층을 넘어 진정한 은퇴 준비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돈이 많다고 모두가 행복한 중산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1. 은퇴 후 소득원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작게나마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 유튜브 운영, 혹은 작은 재택근무 등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더해줍니다. 2. 심플하게 살아라. 소비가 많아지면 행복도 높아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생활을 선택하면 돈의 압박에서 벗어나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관계를 투자하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만족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중산층의 삶입니다. 5. 결론. 중산층은 숫자가 아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은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식, 안정된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산 상황을 점검하고 돈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준비해 보세요. 10억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중산층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은퇴 후 행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중산층 기준은 무엇인가요? 1억으로 월 200만원 가능? 은퇴 후 배당금으로 평생 월급 받는 법. 이제 일은 그만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장에 찍히던 월급은 뚝 끊기고 건강보험료며 각종 생활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다들 퇴직하고 뭘로 사냐고요? 연금이든 임대수익이든 아니면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도 은퇴하고 배당금으로 한 달에 200만원씩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과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은 1억 원으로 은퇴 후 배당연금 인생을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1. 배당금으로 사는 삶 진짜 가능할까? 우선 배당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회사는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46%, 많게는 810%의 수익을 현금으로 챙겨줍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처럼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으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 5% 수익률 기준 연 500만 원 월 약 41만 원. 연 10% 수익률 기준 연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200만 원 받으려면 대략 2억 4천만 원 5억 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즉, 무조건 은행처럼 안전한 종목만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검증된 고배당 종목이나 ETF에 분산 투자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배당금 인생. 사례 1. 63세 김 부장 1억 2천으로 매달 85만 원.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9개월 받고 고민이 많았죠. 이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가 택한 건 퇴직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배당 ETF에 SCHD, HDV, TLT 등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억 2천만 원으로 연 6.8% 수익률을 내며 매달 세후 약 85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아내랑 외식비, 핸드폰 요금 정도는 배당으로 해결돼서 심리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례 2. 59세 박 사장 배당으로 해외여행까지. 자영업 20년 하고 폐업한 박 사장.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적었죠. 그가 선택한 건 배당 성장주 투자였습니다. 처음엔 삼성전자, KT&G, 포스코 같은 배당주 위주로 시작했는데 꾸준히 리밸런싱하며 포트폴리오를 늘렸습니다. 지금은 총 2억 투자로 매달 평균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주식에 매일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배당 캘린더만 보고 움직이니 스트레스가 덜하다며 최근에는 그 돈으로 제주도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사례 3. 66세 임교사 교직 연금 배당으로 여유로운 삶.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과 교직연금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 늘 플랜 B를 준비했던 임교사는 10여 년 전부터 배당주 펀드에 꾸준히 적립했어요. 총 1억 5천 정도 모였고 지금은 매달 약 95만 원 정도 배당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연금에만 의존하면 불안하더라. 배당 덕분에 손주 용돈도 걱정 없고 아내랑 문화생활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다고요. 3. 1억으로 배당 연금 만들기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본론입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STP1.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하라. 직접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렵다면 ETF가 정답입니다. 국내 KODX 고배당, TIGR 배당 성장, 해외 SCHD VYM, HDV 등. 이 ETF들은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를 갖춘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연 46% 배당도 가능합니다. STP. 환율과 세금도 고려하라.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 환전 수수료를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 지급이 꾸준하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국내 ETF는 세금이 단순하지만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조합하세요. STP3. 배당 캘린더를 활용하라. 월별로 배당을 나눠주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기업은 3월, 비기업은 6월, 시기업은 9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진짜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는 삶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중요한 건 수익보다 지속성.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인생 절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탕주의가 아니라 5년 10년 장기 전략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마음이에요. 1억으로 월 200만 원? 단숨엔 어렵겠지만 1억으로 80만 원, 2억으로 150만 원, 그리고 연금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일이 없어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안정감,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자유 아닐까요? 은퇴 후 진짜 자유는 배당금보다 심리적 안정감에서 온다. 경제적 여유가 우리의 뇌와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앞에서 말했듯 배당금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1. 예측 가능한 소득이 뇌를 안정시킨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셜리 테일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을 때 전두엽의 불안 반응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기능이 안정되면 우울감이나 조급증, 분노 감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즉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들어오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달 카드값은? 같은 생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고 창의적이며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 심리적 안정은 질병 예방 효과까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신적 안정이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8% 낮았고 우울증 진단율은 34%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안정감 호르몬이 활성화되며 이는 혈압, 면역력,
수면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배당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는 거죠. 3. 경제적 자율성이 노후의 행복감을 좌우한다. 2021년 OECD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후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감 셀프 마이너스 컨트롤, 선택의 자유 오타너미,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핵심이었습니다. 배당금은 그런 경제적 자율성을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1억으로 월 200만 원 현실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인생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뇌를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켜주고 노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1억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향후 1015년 안에 나만의 배당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 분산, 그리고 장기 전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난 평생 직장인 은행에서 오래 일했으니 정년 퇴직만 하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걱정은 없겠지.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은행원이면 안정적인 직장 아닙니까?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확보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빚입니다. 정년이라고 해서 저절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그 부담감이 크게 다가오죠.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퇴직 이후에도 쉽사리 끝나지 않는 금융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미리 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처지로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은행이라는 곳에서 평생 일했다 해도 막상 퇴직하면 누구나 똑같이 고군분투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은행원으로 수십 년을 일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정년 앞에서 너무나도 복잡해진 현실. 내가 돈과 금융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가 아닌가? 자부심도 잠시. 한순간에 늘어나는 의료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출 이자까지. 이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니 직함이나 경력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실제로 접한 3가지 사례 이야기를 먼저 풀어볼게요. 1. 김 과장님의 경우 마음은 여전히 30대인데 등골은 휘겠다. 김 과장님 물론 가명입니다. 은 제가 같이 일하던 분이었어요. 저보다 몇 년 정도 먼저 퇴직하셨죠. 김 과장님은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주식이며 펀드며 다양하게 투자도 하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유산 상속 문제로 크게 고민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 늘 난 유독 운이 좋은 편이야. 정년 퇴직 후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손주들이 생기면 용돈도 많이 줄 거야. 하시곤 했죠. 문제는 퇴직 1년 전쯤부터 찾아왔습니다. 우선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요즘 결혼식 비용 장난 아니잖아요.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겠다고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꽤 컸어요. 게다가 은퇴 후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셔서 병원비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된 거예요. 본인도 퇴직금과 연금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출이 몰아치니 단기간에 흡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년 이후에도 매달 은행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휘고 돈을 마련하려고 다시 아르바이트까지 뛰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마음은 아직도 30대 같아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토로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김 과장님이 매달 이자를 갚기 위해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서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결국 김 과장님은 은퇴 후에 한 번 더 부채 조정을 했어요. 대출을 재조정하고 차도 큰 차에서 가벼운 경차로 바꾸고
생활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든 이자, 부담을 줄이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죠. 그 후에는 많은 걸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맞춰가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빚이라는 놈은 정말 무섭더라. 조금이라도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게 김 과장님의 충고였어요. 박 차장님의 경우 부모님 부양과 내 노후 둘 다 놓칠 수가 없죠. 박 차장님 역시 가명은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행해서 퇴직 시기도 비슷했어요. 저희가 50대 중후반이 되자 슬슬 주위에서 조기 퇴직 얘기도 나오고 점점 조직에서도 나가주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곤 했죠. 그래도 박 차장님은 막판까지 버티며 정년을 꽉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박 차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난 우리 집의 가장이자 외동아들이기도 하거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해. 실제로 부모님도 고령이시고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병원비며 간병비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정년 직전에 부모님이 더 아프셔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목돈이 또 필요해졌죠. 그래도 퇴직금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애석하게도 퇴직금 역시 이미 주택담보대출의 일부로 잡혀 있어서 전액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은행권 종사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수월했지만 어쨌든 빚은 빚이죠. 결국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정년 이후에도 채무를 떠안고 살게 되셨어요. 연금은 연금대로 귀한 돈이니 그냥 생활비로 써야 하고 병원비가 모자라면 또 대출. 그러다 보면 다른 지출을 막기 위해 카드 할부까지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박 차장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하고 내 노후 준비도 뒤늦게라도 해봐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담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본인도 나이가 들고 본인 의료비 역시 점점 늘어날 텐데 말이에요. 빚이라는 게 내 노후 준비까지 잠식해버린다는 게 박 차장님의 핵심 고민이었습니다. 3. 이 부지점장님의 경우 애들 취직만 잘 되면 이 빚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부지점장님 가명은 늘 자녀들 자랑이 대단했어요. 큰 아이는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했고 둘째는 유학까지 다녀와서 뭐가 되더라도 크게 될 줄 알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유학 자금, 학원비, 각종 자격증 취득 비용 어차피 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애들이 성공만 한다면 앞으로 큰돈 들어올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믿고 지내셨죠. 그런데 세상 일은 참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큰 아이는 나름대로 취직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2년도 못 다니고 퇴사. 그 후에는 계약직을 전전하며 월급이 불안정해졌어요. 둘째는 미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정규직 찾기가 쉽지 않아 몇 년째 취업 준비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지점장님도 은퇴 후까지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보태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주면 애들도 금방 자리 잡겠지 했는데 그 잠깐이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정년까지 바라보자니 내 노후는커녕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덕이게 된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나라 경제도 어렵고 젊은 세대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더군요. 결과적으로 이 부지점장님도 은퇴가 다가오니 대출금 상환 계획이 전부 어그러져서 쉽사리 빚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는 애들만 믿고 살았는데 애들도 힘들어하는 거 보니 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내가 빚지고 산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섭게 올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은행 근무 경력 30년이 넘는 분이 빚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 무게감이 상당하죠. 은퇴 준비와 빚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이야기해드렸는데 솔직히 은행원이라고 해서 사정이 남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음을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금융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자신감이 오만이 되어 빚을 너무 쉽게 지거나 대출을 남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년 퇴직한다고 빚이 저절로 없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현금 흐름이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에서 채무는 그대로거나 심지어 더 커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자녀 교육비, 부모님 의료비, 본인 건강 문제 등등 우리가 자초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가기 일쑤고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못하면 또 우리가 도와야 하죠. 결국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어느 시점에 퇴직금을 손에 쥐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가 아니라 종합적인 재무 계획과 더불어 마음가짐을 함께 다루는 일이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빚 구조 재점검. 정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신의 빚 구조를 파악하고 재정비하는 겁니다. 여러 대출이 얽혀 있다면 금리는 적정한지, 갚아나가는 순서가 맞는지, 혹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해요.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원인데도 모르냐? 가 아니라 오히려 제3자의 객관적 시선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지출 줄이기 앤드 현실적 생활 패턴 찾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출이 많아지면 빚 부담도 줄어들지 않아요. 결국 씀씀이를 줄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차 바꾸기, 보험 구조 조정, 취미생활 비용 조절 등 정말 꼼꼼하게 줄여야 생존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마이너스 자녀에 대한 마음가짐 정리. 부모님 부양 문제나 자녀 지원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무조건 독하게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내 역량의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도움받아야 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최소한의 재무적 계획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함께 대출을 갚는 방식 혹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은퇴 이후의 제2의 직업 모색. 완전한 무직 상태로 들어가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자격증을 활용한 강의, 자문 등 작게라도 수입을 만들어내는 길을 열어두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퇴직자의 재능을 살릴 기회가 많습니다. 후배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난 그래도 매달 연금 들어오니까 괜찮아. 혹은 우리 애들이 곧 자리 잡을 거야. 하고 막연히 믿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김 과장님, 박 차장님, 이 부지 점장님 사례가 남의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생각보다 흔한 이야기예요. 특히 은행원,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군에서 정년까지 일하신 분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직 내에서 자기 퇴직 후의 계획까지 짜주는 경우는 잘 없고 우리는 매일 업무에 치이느라 정작 내 미래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곤 하니까요. 제가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빚이라는 건 정년 이후에도 절대 가볍지 않다. 가족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훅 들어올 수 있다.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는 은퇴 후 12년 만에 확연히 갈린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날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2가지 정도는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예상 밖으로 터지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아예 플랜 A,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추자는 거죠. 맺으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퇴직 앞두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한때는 은행원이라는 직함만 있으면 어딜 가도 든든했고 퇴직 뒤에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빚과의 싸움이더군요. 정년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생 이막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삶이 한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들려드린 3가지 사례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나만 이런가? 하고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다를 뿐 퇴직 후에도 빚에 시달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은행원일지라도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재무적으로 대비하고 필요할 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마음가짐 정년 후에도 내 삶은 계속된다. 빚은 줄이고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최대한 지켜가자. 이 정도 신념은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은퇴 후에도 부디 힘내시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 2막을 좀 더 가볍게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살아가 봅시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당신이 꿈꾸는 중산층 이미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중산층의 삶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나 저축으로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꿈이 정말 현실적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은퇴 후의 삶을 둘러싼 현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중산층의 삶은 이미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왜 매달 200만 원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제시할게요. 사례 1. 고정비용과 생활비의 충격적인 상승. A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60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 500만 원의 수입으로도 충분히 중산층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은퇴 후 그가 받은 연금은 월 200만 원. 그나마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돈으로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세가 8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식비와 교통비를 합치면 200만 원은 이미 부족해집니다. 은퇴 전과 비교하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건커녕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자녀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식비를 줄이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고정 비용과 생활비의 충격적인 상승은 우리가 은퇴 후의 생활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례 2.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 B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철저히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정기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서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작은 감기에도 병원을 찾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돈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B씨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비용도 늘어나면서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B씨는 결국 추가로 자산을 팔아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은 은퇴 후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비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가족 부양의 부담. C씨는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독립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다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된 겁니다. 결국 C씨는 자녀의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은퇴 후에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매달 200만 원으로는 자녀 부양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특히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경우라면 은퇴 후에도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현실을 준비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계획입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은퇴 후 매달 들어올 수입이 얼마나 될지 먼저 파악한 뒤 그 돈으로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수입으로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죠.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택을 작은 곳으로 옮겨 월세나 관리비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작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예방이니까요. 결론.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고정 비용과 생활비의 부담,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 그리고 가족 부양의 부담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요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미리 준비하고 지출을 줄이며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생활비는 계속해서 오르는 지금, 그 금액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건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은퇴 후의 현실입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은퇴를 앞두고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대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의 경제적 현실과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현실적인 눈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급격히 늘어나는 고정비용과 생활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고정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용,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A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씨는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은퇴했는데 은퇴 후 받은 연금은 월 200만 원. 그전에는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과 함께 중산층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 200만 원으로 고정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니 예전 같지가 않았죠. A씨는 주택대출을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월세가 8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 거기에 각종 공과금과 교통비, 식비까지 합치니 이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외식이나 취미생활은 엄두도 못 내고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출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월세나 주택 관련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면 생활비에서 큰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생활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은퇴 후에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긴급비용.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B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의료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생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살던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할 일이 생기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예기치 못한 비용은 은퇴 후에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 부양의 부담.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다고 해서 걱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부모가 다시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C씨는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 중 한 명이 해고를 당하면서 다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C씨는 자녀의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돕기 시작했고 은퇴 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경우라면 은퇴 후에도 부모의 지원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퇴 후 현실적인 대처 방안. 이제 이러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첫 번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주택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추가 수입 창출입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추가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작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큰 재산은 건강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매달 200만 원으로 은퇴 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정 비용과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비용, 그리고 자녀 부양의 부담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대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을 줄이고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칼럼이 여러분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더욱 여유롭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